조희대 그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그 부장판사 못지않게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닌가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심지어 권한대행을 할 때 재판관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가 또 사과드려야겠다고 느낀 게 그 지점이었어요. 재판관을 임명하고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저 이완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이제 윤석열 내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안가회담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뭐 최은순 변호하고 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네.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니까 그것도 변호하고 그냥 친구라면서 똘마니기도 한 그런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에 앉힌다? 이거는 헌재를 오염시킨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가 이렇게 이걸 지시했는가 이런 생각까지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한 거는 저 사람은 물론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고요. 이때 생각한 게 한덕수가 정말 누구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정말 나오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감히 자기가 이걸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뻔뻔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저희도 와, 이게 지금 한덕수 성격에 왜 저렇게 무리를 해서 이완규를 임명하려고 하냐. 그리고 이완규는 또 덥석 받아가지고 심지어 기자들이 그때 뭐 어디 국회 나와가지고 진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네. 저렇게 무리를 하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결정 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의문이 좀 풀렸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헌재를 오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윤석열 잔당들을 꽂아가지고 이재명 사건이 만약에 이제 이 헌재에 와가지고 가처분이나 위헌 소송 왔을 경우에 대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완규 염치 너무 없다, 한덕수 뭐 염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교한 작업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완규 같은 말 그대로 윤석열이 오염된 사람들을 재판관을 넣어놔야만 예를 들면 이재명이 사건이 예를 들면 굴러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 중지의 문제가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리한 형국을 조성해서 재판을 계속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권력을 다시 탈취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헌재를 오염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이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헌재는 저기 보수 일색으로 사실상 채워지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이재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무리할 정도로 해서 다시 헌재로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지켜보면 헌재나 물론 헌재는 나중에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만 헌재나 대법원이나 굉장히 국민들 마음 졸이게 하고 저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을 꼭 믿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를 장악해서 향후 설사 대선을 내주더라도 향후 앞날을 도모해야겠다 이런 누군가의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10명의 판단을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헌재 같은 경우 인적 구성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완규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헌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파면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이번에도 그 문영배 재판관이 나와서 얘기를 나중에 후일담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그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아무튼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이거 기각된다, 뭐 각하된다, 뭐 5대3, 4대4 별별 소리가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아주 설은 아니고 분명히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헌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논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극단적으로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구도가 잠시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 현명하게 슬기롭게 끌어가는 재판관들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문영배 재판관도 퇴임하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했기 때문에 네. 거기가 이제 채워지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 결정을 하게 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한덕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인물 비상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지만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행태들을 검토하다 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건데 공직을 잠깐 그만두고 보니까 김현장에서 고문을 지내면서 돈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그때 한덕수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2012년 주미대사 끝으로 이제 공직 떠나고 그다음에 무역협회장 거쳐가지고 2017년부터 이제 2022년 총리 지명 전까지 이제 김현장 변호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한 19억 정도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 청와대 경제수석 물러나고 난 뒤 2002년부터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그때 저희 한덕수 편에서도 뭐 이용욱 기자 말했지만 이 국무총리과 잔산이 굳이 이렇게 로비스트 활동하면서 고액 연봉 받아야 하느냐 의문도 드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한덕수가 이 해명을 했던 게 고액 고문료가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 자문 활동이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반응이 당연하다고 뭐 김현장 뭐 고문료 그 정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이제 뭐 출마한 것도 그렇고, 야, 이 사람은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권력과 명예, 돈을 다 추구하는 사람, 하려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마 이 대선 레이스에서 빠지면 드랍하든 뭐 지든 뭐 하면 또 김현장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하나 덧붙이면 이거 이제 김진우 기자가 말했잖아요.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썼을 것 같아요.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그 자기 돈으로 기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기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좀 혐오스러운 인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통 관료를 오래 지냈기 때문에 생각에는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를 과연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이 뭘까? 왜 뛰어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부터 사과를 드렸는데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서 자기가 권력 의지도 일단 관료들은 안 강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지지율이 높아야 꽃감마 태워줘야 나오는 건데 지금 지지율도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차이도 없어. 근데 맞아요.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음모론을 얘기했지만 네가 나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일단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당연히 되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만 된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도 우리가 날려줄게. 이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그러고서는 저렇게 돌다리도 들겨 건너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평생을 눈치 보면서 처세술의 달인이었던 한덕수라는 사람이 과연 저렇게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정치를 한다고 하고 나오면서 보였던 일련의 행태들은 그동안 자기가 관료를 하면서 보였던 것들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말도 세게 하고, 맞아요. 뭐 삿대질하면서 박지원 사과하라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뭔가 좀 눈에 크게 뭐가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제 한덕수에게 계속 귀옛말로 너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누군가 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정황을 거죠. 봐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누가 부추겨고 그다음에 이제 출마 분위기 조성한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보면 저는 어떤 걸 보면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정권 바뀌면 자기 뭐 이제 내란 수사 때문에 그 나이 76살 돼가지고 검찰 불려다니라고 몇 년 허비할까 생각하면 어차피 뭐 한식이 주거나 뭐 청명이 주거나 뭐 그냥 이렇게 도박에 나선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도박에 나섰으면 이제 손모가지 하나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최근에 이제 출마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 일주일 정도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단일화하는 거 빼고 딱히 뭘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뭐 이 대선 후보로서 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공약이라고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뭐 제가 그래서 그때 뭐 한동훈 편인가요? 한동훈 편에서 뭐 한동훈이 이게 공약 같은 걸 보면 내용이 아직 안 채워져서 빈 도넛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보면 뭐 거의 뭐 고무링, 훌라후프, 맨홀 뚜껑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어요. 이 보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이 국힘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가지고 한독수 띄우고 이제 하고 있고 자기 떨어뜨리고 뭐 김문수 밀었는데 김문수가 지금 버티고 있다. 이게 공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제 홍 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려 듣긴 해야 되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쌍권이나 이런 뭐 윤석열 측에서 이제 꽃가마 태워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뭐 그 좀 국힘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대선에서 이제 뭐 후보 없어가지고 윤석열 데려다가 그건 그나마 이제 당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자기들이 경선 통해가지고 뽑은 후보를 지금 끌어안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덕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룬광 선생을 했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졸지에 또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이 고문을 딱 견디고 있죠. 고문을 견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덕수 이제 중고교 동창인 이제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그랬잖아요. 이게 메시아는 무슨 개뿔 메시아냐. 딱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저도 이제 김진우 기자 말에 보태면 일단 어쨌든 경선인데 아무리 저기 오합지졸들끼리 모아놓은 경선인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일단
각자 기타금이 3억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그걸 네. 냈는데 그리고 기타금만 냅니까? 그 선거를 치려면 당원들 상대로 돈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돈을 다 네. 엄청나게 썼을 거라고 말들은 못해도 그리고 나서 천신만고 그때 됐는데 어쩌면 김문수는 빚도 졌을 수 있어요. 전 재산 다 걸고 했을 수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전 재산 6억이니까 네. 거의 절반을 썼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와서 한덕수가 땡전 한 푼 안 쓰고 이제 날로 먹겠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대선을 목표로 세웠던 정치인들 중에 이제 중간에 결국은 꿈을 이룬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대통령은커녕 내 본선이라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 여러 번. 근데 이거 본선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내려놔? 2007년부터 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 사람이 그때 터무니없는 후보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저게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쪽으로 가셨지만 명분이 있었어. 네. 나올 때들. 그때만 예. 해도 꽤 중도 보수의 합리적인 후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컫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좀 얘기가 되는 후보였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야 내가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회가 오네. 이걸 어떻게 놔?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던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차명진 전 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형님 이거 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저 버티다가 또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좀 완주가 어렵지 않을까. 이 방송이 나갈 즈음 제가 또 사과를 드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뭐 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덕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자기를 총리시켜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도 안 왔어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안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눈치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선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연원을 찾아가면 당연히 그건 자기를 총리 임명해준 윤석열의 백업이 없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 생각을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이 기획을 하고 뭐 이제 이재명도 날리고 한덕수 세우고 나를 좀 내가 안위를 챙기는. 안위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쉬운 시나리오긴 해요. 근데 윤석열을 이제 우리가 봤잖아. 그 사람 그런 머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머리를 하면 저렇게 술 먹고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저기 뭐야. 조이대가 분명히 이제 그때 사법 쿠데타 했을 때 윤석열 기분 좋아서 폭탄주 한 20잔 마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추정입니다만. 기분 좋아서 마시고 자기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저걸 하려면 되게 정교한 그림이 몇 단계에 걸쳐서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교원의 구속 주소, 뭐 윤석열 석방,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지명, 그다음에 네. 이제 한덕수 출마, 이게 다 그다음에 이제 조이대 사법 쿠데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그림이라고 보는데 저걸 과연 윤석열 머리에서 나왔을까? 저 되게 회의적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윤석열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다. 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세력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고위 관료, 그다음에 뭐 법쪽 카르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의심하시는 뭐 대형 로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이득, 보수 기득권의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 이제 네. 윤석열은 다 썼어. 버리고 근데 지금 보여서는 그나마 한덕수인 것 같아. 그래서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계획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죠. 적어도 이제 지금 한덕수 뭐 후보가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윤석열 측 내지는 윤석열을 뒷배로 생각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그 어디인가요?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윤석열 지난번에 뭐 대인배라고 하더니 이번에 뭐 삿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저 그 말 보면서 야 삿대다라는 말을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게 삿대라는 말이 이른바 이제 민중들 뭐 중생들을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뜻할 때 이제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저기 마구니가 보이는구나라고 했던 그 누구야 궁예가 관심 썼을 때 궁예가 이제 민중들을 삿된 길로 이끈다 해가지고 네. 그때 많이 썼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온갖 이 무속 논란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이 삿대지 않다고 말하는 게 이 도대체 저분은 뭘 믿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실제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물었더니 대인이고 제가 제일 개혁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박제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요새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닌데 저분도 점점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오면은 아마 대선판에서 드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저 사람 왜 나오나 이렇게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사람이 마지막에 몰리면 이제 그러니까 요새 말이 정치권에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난가병. 그러니까 그렇죠. 예.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을 자기가 이제 마지막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 근데 김진우 기자 말대로 이제 손모가지 걸어야 되는데 이게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 그리고 국정 2인자로서 본인이 지금 이 정부의 그 전 정부의 실정
특히나 이 김건희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여사 의혹에 대해 가지고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답변을 회피하고 자기는 몰랐다는 식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몰랐다고 해도 자기 과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 이용 기자가 사과한 것처럼 이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의 후보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정부의 2인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계속 지속할 거라고는 이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심어줄 건데 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관훈클럽 토론회를 보니까 뭔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싹싹 이렇게 진짜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기승전 문재인 정부 욕하고 민주당 그럼 욕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그러면서 뭐 전 정부가 뭐 경제를 망쳤다고 하는데, 야 지금 이 정부 3년 다 되면서 이제 경제 망친 거는 누구, 그럼 이른바 이 누가 한 경제 거야, 전문가라는 그러니까. 네.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잼버리 그 난리 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의료 대란 이 과정에 현직 총리로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면서 뭐 지금 그 출마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또 더 나은 자리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 설득하겠다는데, 아니 지금 자리 줬는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좀 약간 그 아까 유인태 전 수석이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정부 사람 괜찮았는데 윤석열 정부 가더니 사람이 헷가닥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이게 실수를 금치 못했던 게, 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당에 일임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소속 후보가 무슨 당에 일임해요? 당이 어딨어 지가? 그래서 네. 저분이 지금 이제 약간 공사 뭐 피하 식별을 못하고 지금 혼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제 중용이 됐기 때문에 이분의 그 역사관이나 이런 건 정상일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광주 얘기하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씁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분 고향이 세 개다. 그래서 대학 나갈 때 충남 당진,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그 입직하고 나서는 서울, 그러다 이제 DJ 정부 들어서 호남이라고 이제 저기 전북 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이 사람 제가 보기엔 호남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호남 출신이라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위해서 숨기고 싶었던 것일 뿐이지 정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설사 정체성이 없더라도 그 정도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과연 공직에 적당한 사람이었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방송 찍는 이 오늘 보면 저기 어디야 뭐 박정희 기념관 찾아가고, 이 출마 이후에 보면 뭐 여하튼 뭔가 큰 상징적인 데는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봉화마을 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아시겠지만 뭐 봉화마을 야, 진짜 뭐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했을 때 그 장례식 치를 때도 뭐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지 않았다고 진짜. 그러고.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호남이라는 지역으로 연결시킬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지역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5.18 정신이 뭐냐, 그리고 이제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이 광주를 찾으려면 적어도 이제 이분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 내려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면 뭐 손수피켓 만들어가지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비슷한데요 지금? 아니 러브레터 찍어요. 이게 뭐 오겐키 데스까 미국이잖아요. 완전히 무슨 뭐 잘 지내세요. 아니 차라리 잘 지내세요라고 외치든지요. 근데 이게 뭐 보면 뭐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게 쪽방문 방문한 것처럼, 쪽방촌 방문한 것처럼 쇼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 총리 시절을 보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샀잖아요. 그때 유족들이 항의하니까 30초 만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무단횡단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벌칙금 냈잖아요. 이게 보면 이번에는 5.18 민주화 이 정신에다가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광주 사태 발언도 이게 말실수라고 하지만 이분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간담회에서 왜 웃으면서 농담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할 때냐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적어도 공감 능력은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사람들이 정치 쉽게 생각하는데, 한덕수도 자기 말로는 뭐 40-50년 봤다고 하는데 정치를 잘 모르는 분 같은 게, 정치는 사실은 정치인은 적어도 민중의 언어를 잘 견뎌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드러나지만은 민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자기들끼리 놀았으니까 감당할 수 없겠죠. 네. 특권으로 살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자기 카드도 안 썼을 사람이에요. 평생 공무원 하면서 자기 돈 안 쓰잖아요. 고위공무원 하면 분명히 법인 카드로 사고 또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서 다녔을 그렇죠. 텐데, 네. 이제 와서 뭐 돈 한 푼 자기가 안 써보고 심지어 저기 걸어다니는 일이나 과연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제 민중과, 그러니까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들도 예전
저 안에 구중궁궐로 들어가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구중궁궐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서 맞아요. 네.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지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면은 뭐 굳이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에서 간접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기자들, 저는 저 한독수 모르지만 네. 얘기 들으면서 했을 텐데 그러면 뭐 그 앞에서 얼마나 심한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자체가 우리가 이제 땅을 짓고 정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발이 붕 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뭐 시종일관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평가를 해볼 게 이제 지난번 한독수 편 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뭐 정권,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게 뭐 주요 고위직을 해서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뭐 정권 성격이 무관하게 이제 중용돼 왔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잖아요. 뭐 했던 부분인데, 네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이분이 얼마나 이제 어떤 출세주의 내지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명했으면 이제 정권을 넘나들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제 버텼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국장 오라는데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죠. 제가 그러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혹시 껍빛단리라는 소설 아세요? 그게 이제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주인공 이름이 껍빛단리인데 이 사람이 보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그렇고 소련군 점령하에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군이 이제 좌우하던 남한에서도 성공을 거듭한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껍빛단리인가 껍빛단한인가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마감해야 되는 순간에 봉착했는데 결국은 조이대부터 지기현까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펌에 근무했던 한덕수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 주류로 오래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적인 과제를 차기 정부가 좀 이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기는 말인데 뭐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선봉이고 조희대가 이제 법원 개혁의 선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보고 아 진짜 검찰은 진짜 저건 손 봐야 된다. 이거 이제 거의 광범위한 시각인 것 같고요. 법원도 이제 법원은 사실 솔직히 지난번에 폭도들이 막 서부지법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야 감히 법원을 털어 이런 마음인데 지금은 아, 야 얘들도 안 되겠구나. 얘들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이네. 그리고 감히 네가 우리를 가리키려고 들어 선민의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히 깨부숴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그래도 제가 보기엔 법원이 난 게 아까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개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내부 비판과 비판이 자정이 살아 있어요 보니까. 네. 검찰은 그런 거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에너지 삼아서 검찰은 검찰대로 이제 차기 정부에서 분명히 저거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원도 내부 자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나왔던 그 대법관 증원,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기 우리나라 최고의 그걸 맡길 수 있어요? 니들이 무슨 우리나라 뭐 최고의 사법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대법관 증언과 함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양성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그런 걸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뭐 판결 나오면서 사진 쫙 나온 거 보면 이제 거의 이게 보수 뭐 진보 이런 식으로 갈리기도 했고 이분 대부분이 딱 한 명 빼놓고는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런 데 대한 변화를 좀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뭐 지기현 판사 얘기했죠. 지기현 판사가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욕해도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판사의 판결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바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통제 시스템 내지는 이제 어떤 법원 판결에 대한 이 뭐 무슨 헌법소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좀 리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짚어보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감하면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그 오늘 나왔던 주인공들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좀 격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조희대, 한덕수, 이완규, 지기현 이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개땡땡들이다. 땡땡은 뭐 알아서 추정을 네. 하시고요. 그 언론 야당이 아니라 이런 개땡땡들을 수거해야 내란이 종식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는 뭐 엘리트는 개뿔, 이들은 민주주의의 맨홀이다, 싱크홀이다. 빨리 이 내란 세력이 이들 싱크홀을 통해서 점점 슬금슬금 기어올라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